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지금도 미중 무역 말로는 협상이죠. 실질적으로 전쟁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 후에 트럼프가 시진핑과 마랄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개인 별장이나 아니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시진핑을 만나 악수를 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고 중국은 잠깐 엎드려 있다가 다시 미국에게 도전해서 시진핑이 큰 소리 친 것처럼 2050년이 되면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끝났어요. 태생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친미주의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한 50년간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세계 경제력 1위입니다. 군사력 1위입니다. 기술력 1위입니다. 문화력 1위입니다. 중국이 거의 도전할 수 없어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가진 건 인구, 노동력이 더 많다는 것뿐이에요. 13억 5천의 인구, 미국 3.1억에 비해서 한 4배 반 된다는 거 외에는 땅덩어리가 더 큰 것도 아니고 자원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태생적으로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되려면 해양국이라야 됩니다. 왜? 해군을 유지하는 것은 기술도 군사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육군 유지하는 거하고 달라요. 또 해군을 유지하려면 해전을 해본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역사를 보십시오. 일본,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모든 무역이 어디로 이루어져요? 해상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에 제한선을 안 넘기고 느끼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해상을 통한 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된 것도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하고 난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서양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고 대서양만 제패하면 자기들은 남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태평양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대서양보다 태평양이 더 대단한 데구나. 대서양? 유럽 쪽이죠. 유럽만 잡으면 자기들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인구가 더 많고 땅덩어리도 더 많고 가능성도 훨씬 더 큰 태평양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겁없이 대들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2050년이 되면 미국에게 가장 큰, 전 세계에서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될 나라는 일본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패권 다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패권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까불고 올라오니까 지금 무역전쟁으로 버르장머리를 고쳐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그 국가의 거의 능력과 힘과 비전과 운명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시멘트, 똑같은 철근, 똑같은 페인트로 집을 짓는데 압구정에 집을 짓는 거 도봉동에 집을 짓는 아파트 값이 어떻게 차이나요? 왜 그렇죠? 확장성 더 크니까 비전이 더 크니까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으니까 압구정이 더 비싼 거예요. 똑같아. 미국 끝없이 뻗어나갈 수 있어요. 땅덩어리 클 뿐만 아니라 바다를 제패하고 있어. 중국? 지금 미국이 바다를 제패하는데 중국도 도전하겠다고 1대1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를 한번 보라고요. 지리적으로 앉아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 북쪽이 어디예요? 몽골 초원 시베리아야. 춥고 통행도 쉽지 않고
사막 지역에 뭐 생산도 안 되고 남서쪽 히말라야 산맥 8,000m가 넘어. 아예 그건 넘어갈 수 없는 넘지도 못할 땅이야. 남쪽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의 상과 밀림으로 다 돼 있어. 유일하게 중국이 좀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카자흐스탄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길을 뚫어가지고 인구도 그쪽을 좀 더 확장하고 길을 열어보려고 시작한 게 1대1도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12세기 때 칭기스칸한테 완전히 정복당한 나라입니다. 그 후 19세기 중반에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무역하자하기 전까지는 가난하고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문 꽁꽁 끌어 잠가 놓이는 폐쇄된 국가였어요. 유럽 국가들이 와서 장사를 하자 함으로써 연안 지역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아편전쟁 1852년 거기서부터 1949년 모택동 공산당이 장개석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거의 100년간에 걸쳐서 해안과 내륙 지역은 별개의 나라였어요. 별개의 지역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혼란하고 허약하고 모택동이 죽으면서 원했던 건 중국이 앞으로 발전할 방법 2가지를 소망한 겁니다. 국제무역을 좀 해가지고 부를 키우자. 그리고 단일 정치체제로 통일을 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자. 밖으로 나가서 남의 물건을 팔아서 밖으로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물건 팔아가지고 돈 가져오자라고 생각한 걸 불안해서 못했지만 모택동은 못했지만 등소평은 왜 불안해하냐. 그렇게 하면 중앙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내부 지역과 내륙 지역과 연안 지역의 빈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또 다른 하나의 내부의 균열 요인이 되니까 조심스럽지만 등소평은 시작한 겁니다. 그 바톤을 받아서 중국이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잘해왔어요. 적당하게 밸런스를 지키면서. 그 밸런스를 지키면서 해올 수 있었던 실질적인 동력이 된 거는 첫째는 거대한 관료 조직이에요. 관시. 한자로는 관계라고 씁니다. 돈 빌리고 투자하고 이거 전부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고는 돈도 빌릴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철저히 개입한다고 봐야 되죠. 둘째로는 군사력. 군사력 계속 키운 이유 미국하고 싸우려고 군사력 키운 거 아니야. 대만한테 저렇게 욱박지르지만 중국이 나서가지고 대만을 점령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중국한테 참 미국한테 국물도 못 찾아. 그렇게 싸울 해군력도 없어. 지금 뭐 군사력 엄청 키운다고 그러지만 중국이 군사력을 키우는 거는 미국하고 한판 전쟁을 하겠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전쟁을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중국 국내 국민들에게 미국이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과시 측면이 더 커요. 그리고 세 번째의 이 축이 뭐냐?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라는 이념, 여기에 대한 뭐 헌신, 봉사, 이념에 의한 뭐 단결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중국이 30년 동안 잘 나갔어. 2자리 숫자 경제 성장했어. 80년대 일본하고 똑같아. 브레이크 없는 무슨 고속철도처럼 질주하고 나왔어. 근데 일본하고 공통점이 뭐냐? 왜 일본 얘기를 하냐? 지금 중국 경제가 끝났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1980년대 끝났는 그와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
둘 다가 기업의 성장성이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은행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전망이나 이익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물건 만들어가 싸게 만들어가 해외 수출해가 캐시플로우가 제대로 현금 유통이 제대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부가 철저하게 은행을 통제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80년대 저 80년대 미국서 유학할 때에서 뭐 80년대 초반까지 일본 진짜 잘 나갈 때예요. 그때 미국 은행 이자가 2자리 숫자인데 일본 1 내지 2%야. 그것도 아무 곳에 가가 저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우체국 저축을 하는 건 절대 안 떨리. 정부가 보장한다. 어떻게 문제가 있어도 그 돈은 다 국민들이 찾을 수 있다. 안전하고 저축해라. 시킨 대로 해서 국민들이. 말 잘 듣는 일본 국민들의 특성도 있지만 연금제도가 국가가 안 만들어주니까 저축해가 그것과 노후를 보장받아야 돼. 그렇게 국민들한테 저축이란 형태로 받은 돈 가지고 스미토모 은행이 그 돈을 받으면 그걸 스미토모 케미칼에게 돈을 주는 거야. 빨리 물건 만들어 팔아. 얼마 남는지 신경 쓰지 말고 팔아가 빨리 돈 다시 오고 돈 다시 돌아오도록 해.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화랑이죠. 80년대 어떻게 했어요? 뉴욕? LA? 고층 빌딩 일본이 다 침발라 놓은 데는 다 샀어요. 제가 그때 하와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와이의 제일 큰 쇼핑몰,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쇼핑몰이라 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알라모아나 쇼핑몰이라고. 일본 사람이 샀어요. 그리고 각 하와이에 있는 다른 섬, 힐로, 마우이, 코아에 있는 좋은 별장지, 호텔 전부 일본 사람이 샀어요. 그렇게 흥청망청이었어.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남는 장사보다도 이게 기업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게 채무가 상환이 안 되면은 기업을 정리할 생각 안 하고 돈을 더 썰어 넣어줘. 야 빨리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현금 들어오게 해줘. 똑같은 방법을 중국이 쓰는 거예요. 부실 채무. 80년대 초반에 일본의 상환 불가능한 부실 채무가 GDP의 4분의 1 정도 됐어. 중국 작년에 보이 3분의 1이야. 일본이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경제를 운영하려고 해서 그건 시장 경제 아니야. 중국도 똑같아. 관시라는 걸 이용해서 관료 조직들이 나서가지고 이 은행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의 공통점이 뭐예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수출이 끊임없이 잘 되고 거기서 이익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럼 시스템이 돌아가지. 근데 미국이 관세 문제를 들고 나와. 100원 이익 남았는데 25원은 세금으로 내. 100원어치 팔았는데 25원 세금 내. 세금 나고 나이 남는 게 없어. 그래도 어떻게 계속 더 물건 만들어 더 팔자. 그런데 이제는 싼 노동을 안 돼. 자기 살 자르는 내 돈 내고 내 보리떡 사 먹는데 그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내 살 잘라가지고 보리떡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앞으로 중국 갈 수 일본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20년 잃어버린 20년. 그러나 일본은 칼을 갈고 있어요. 미국에게 반드시 미국을 넘어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일본을 우습게 알지. 얼마나 어마무시한 나라인지. 거기에 비해서 그리고 일본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 경제적인 패권에 도전, 군사적인 패권에 도전, 기술적인 패권에 기술력의 패권에 도전. 말 안 되는 얘기. 중국이 갈 수 있는 옵션 셋 중에 하나야. 지금 시진핑이가 자기가 택한 것처럼 경제를 계속 부밍 해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거의 독재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죽을 수 있지. 그 방법이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통제가 안 돼. 중앙 통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빈부격차도 있고 이 공산주의라는 이념 가지고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민족주의, 배타주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작동을 시키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정치에 의해서 움직인 나라가 아니고 돈에 의해 움직이면 경제가 중국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켜지면 어떻게 돼?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 없어요. 그걸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일본이 노상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4분 5열 되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 따로, 티베트 따로, 연안 지역 따로, 내륙 지역 따로. 북경에 있는 사람들 멘탈리티, 중국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북경을 생각하는 북경에 대한 충성심과 연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경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요. 연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와가 우리를 통치해도 괜찮아. 홍콩, 상해, 마카오 이 사람들은 북경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중앙집권체제 웃기지 마라. 돈 되는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북경이 상전이에요. 완전 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각각 갈라질 수 있죠. 4분 5열 중국이 쪼개질 가능성이 옵션이에요. 첫째는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이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중국 스스로가 지역에 의해서 각각 분열이 되는 거.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은 이제 접고 그냥 한 뭐 중간 정도의 국가로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내실을 다져가면서 내수 경제를 키워가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셋 중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물론 현재는 시진핑 중심의 중국몽을 향해 달려가지만 1대1도라는 프로젝트가 돈 때려였는 게 그게 상환 가능한 돈이에요. 전부 중국보다 더 못 살거나 돈 빌려주는 돈이야. 근데 그걸 상환하기도 어려워. 근데 그렇게라도 시진핑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4분 5열 되든지 아니면 중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공산당 체제가 없어지고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체제로 가게 되니까 그나마 끌고 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와중에 미국과 맞짱을 뜨면서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된다? 불가능한 거죠. 지리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체제의 한계 그리고 시장 시스템의 한계. 시장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일본의 교훈이 철저하잖아요. 일본이 시장 경제로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저 꼴이 된 거야. 정부가 나서가지고 은행을 꼭두각시로 중간에 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 중국은 관료 조직이 그걸 다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부의 저항에 의해서 반항에 의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무역전쟁 하면서 중국 죽이기를 시간을 끌면서 서서히 목 졸아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푸시하고 또 땡겼다가 좀 풀어줬다. 지금은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일본을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끌어들이고 쓰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에게 혓바닥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고 입안에 혓바닥처럼 행동하지만 가슴에 1941년 12월 7일 펄하버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그 멘탈리티가 일본에게는 있어요. 언젠가는 미국을 넘어서는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미국이 지금 만들지도 않는 6세대 전투기까지 극초음속 전투기까지 지금 일본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서. 자, 동북아의 미중 관계 그리고 일본이란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혹은 배우실 게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